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의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이라도 건물의 특성은 안 물어봅니다.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토지의 특성.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뭐 신이 있다고 치면, 자, 신이 인간들에게 이런 땅을 준 거죠. 꼼짝 못 한다든가 이런 걸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자, 이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선천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후천적 특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제나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꼼짝 못하죠. 이걸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걸 뭐라고요? 부동성. 그리고 토지는, 자, 이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낼 수 없는 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증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걸 영속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치부터 틀리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떠한 토지든 다른 토지하고 붙어 있겠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를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적인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 이걸 얘기하는데, 먼저 법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병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서 팔 수도 있는 거죠.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토지는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자,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토지의 가치가 변할 수 있죠.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를 인문적 특성이다. 해줍니다. 이거서 요거를, 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 20페이지 1번 보시면,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개별성으로 인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아파트가 없죠. 일단 뭐 위치부터 다 틀릴 수 있고 층수도 틀리고 내부 시설도 조금씩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에 따라 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 정보의 수집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개사님이, 자, 이 거래 대상물,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걸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공짜로 얻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부증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자, 무조건 소모를, 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이런 게 나오면 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원히 존속하니까 다시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존속하는데,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하는 재건축 이론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입니다. 그다음에, 자, 간척 사업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등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자, 예외는 아니다. 예외는 없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땅 이만큼이라면, 자,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나 임지, 그 다음에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면, 자, 이 그 부증성이 뭐냐면, 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은 뭐냐?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부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린 건 아니죠. 다만 이 부분이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비생산성을 뭐 부증성이라 하는데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편 나오면 인접성 때문입니다. 인접성. 왜냐하면 토지끼리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이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는 장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어쨌거나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수익이죠. 이런 걸 예측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동성이라든가 뭐 개별성 등등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 같은 경우는 부동산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뭐 강릉에 있는 부동산 서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정보를 자꾸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개인들이 입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중개업이 제도화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건 맞는 겁니다. 비읍번.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한 장기적 배려는 장기적 배려라는 게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한다는 얘기죠. 먼 미래를 보면서 의사결정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성의 특성이 아니라 영속성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영속성의 특성에서 파생된다. 2번 볼게요.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맥주처럼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분석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다 틀리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보시면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하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얘는요 부동성에 기인한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토지도 해당되지만 건물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약간 아파트가 부족하고 서울 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남아 도는 걸 갖다 팔 수만 있다면 이거는 수급불균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남아 도는 걸 갖다 팔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부동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여기서 말하는 위치의 가변성은 이 물리적 위치가 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리적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변할 수 있죠. 그래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것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고 이것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 지역은 대학교가 요번에 들어오기로 했고 그다음 얘는요 뭐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똑같이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를 상대적 혹은 경제적 측면의 가치가 달라진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물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경제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그 얘기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그 부동산마다 비슷비슷하다면 대표성을 지닌 땅을 찾기는 쉬울 겁니다. 근데 부동산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별성을 다른 말로 토지의 이질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질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대해서 감정평가 시 부동산은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 가치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가치라는 거고 가격이라는 것은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한 값이죠. 이걸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정평가에서. 그러면 이 가치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니까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가정이 있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아니라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속성. 그리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토지는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 해의 순이익을 자본 수익률이라는 걸로, 자본 수익률은 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곧바로 나눈 게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2번 볼게요. 자, 토지의 경우에는 환원이율 적용 시 자본 회수율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로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게끔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간 철거할 거니까 매기 감가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빼내갖고 이걸 착착 쌓아놨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해준다고요? 감가상각률이라고 자본 회수율이라는 걸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번 볼게요. 토지의 경우에는 환원이율 적용 시에 자본 회수율을 배제한다. 자본 회수율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이거는 뒤에까지 공부가 된 상태에서가 이해됩니다. 3번 볼게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한다. 어쨌거나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요.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근처에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요?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접성 때문이고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들끼리 막 붙어 있잖아요. 토지끼리.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증성, 일물일가 법칙과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무조건 일물일가의 법칙이 어렵다든가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똑같은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그 한 평당, 토지 한 평당 가치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자, 이 표준지 선정,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성을 지니는 땅을 찾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국지적 시장, 임장활동의 근거다. 자, 지금부터 국지적 시장, 국지화된다, 임장활동, 이런 거 나오면 자, 전부 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어서 아니면 원룸 지어서 이걸 굳이 여기가 서울이라면 부산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아니면 강남이라면 강북에다 광고할 필요 없는 거죠. 이 근처에다 하면 광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꼼짝 못하니까 저런 이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걸 국지화시킨다 집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은 때로는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때로는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런 걸 전부 다 임장활동이다. 왜냐하면 가져와서 견본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또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4번 볼게요. 다음에 열거한 내용 중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걸 다른 말로 부동성이라는 겁니다. 부동성과 영속성의 파생 특징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하나는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자본 환원율 혹은 환원율이라는 겁니다. 환원율을 적용할 때 자본 수익률과 동일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 회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속성. 영원히 존속하니까. 기억번의 영속성. 니은번 보시면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시장, 하위 시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꼼짝 못하기 때문에 지역마다마다 국지화된 시장,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때 지역적으로 좁아진 하나하나 시장을 여기서는 세분화된 시장, 하위 시장이 따집니다. 이거는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부동성. 자, 디귿번 보시면 부동산을 가격이 아닌 가치로 인식하게 한다. 이 가치는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영속성.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자,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그거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부증성 때문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쉽게 막 늘리는 거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못 늘리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증성 때문입니다. 자, 약간 까탈스러운 지문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의 도입을 근거다. 그래서 이거는 부증성 때문입니다. 부증성. 토지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르면 상관없는데, 자, 이용도 안 하면서 소위 공한지라고 해서 그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이용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토지 가격이 정상 지가 이상으로 막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가 자, 이것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듬성듬성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 자, 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요?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하겠다. 이런 거를 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관련된 것은, 부동성과 관련된 것은 니은번이고, 영속성과 관련되어 것은 기역번과 디귿번입니다. 두 개. 그래서 1번을 답해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자, 부동산의 관점에서, 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자, 토지 소유권은 어떤 사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구가 둥글다 하면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효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자, 여기 요걸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1번 볼게요.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지표권이다 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는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중권이다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 말이 없이 소유권 하면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뭐 얘기한다면 사적 공중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위쪽은요 공적 공중권이다 해서 자, 이 공공이 소유하는 공중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까지는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게 틀렸네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땅 속에 이 정도 범위까지는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하권이다. 자, 굳이 얘기한다면 사적 지하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적. 그러면 요 정도 범위까지는 지하 시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땅 속에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지하수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의 소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땅 속에 광물이 배장돼 있다. 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국가의 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는데, 광업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캐내려면 국가로부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권리를.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다. 이거를 별 말이 없이 지하권 하면 사적 지하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국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하철 같은 거 뚫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다 뚫어야 돼요? 여기다 뚫어야 되겠네요. 여기.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뚫으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내 사적 지하권에, 그러니까 내 소유권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자, 이렇게 어디 갔냐면 요 정도 범위를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자, 이 지상이나 지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자, 여기다 지하철 뚫으면서 나한테 한 달이면 한 달에,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구분지상권이다 해줍니다. 5번 해볼게요. 국가가 사유지시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경제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론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처음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은 자, 여기가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딱 있는데 자, 이 대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이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요 1억을 갖고 있는데 대출 좀 끼고서 이거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요자 입장에서 자, 수요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 수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 수요 함수다. 얘는 뭐냐? 얘는 자, 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대림 아파트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걸 XJ 해볼게요. XJ. 자, XJ의 소비량. 자, Q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자, 수량인데 여기는 소비량 생각해 볼게요. XJ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XJ의 가격. 대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거 쭉 나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소득 같은 것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100만 원씩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돈도 많이 빌릴 수도 있죠. 갚으려게 되면. 그러면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P는 가격인데 YJ의 가격,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컨대 이 사람이 요거 사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다가 삼성 아파트를 짓고 있는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YJ라고 해보자. 근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얘보다 훨씬 싸게 부장한답니다. 그러면 얘를 사려다 얘를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가 등등. 자, 아니면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자,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집니다. 이때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요 놈과 요 놈으로 딱 구분한 다음에 자, 얘를 뭐랄까요?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해당 재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구분한 다음에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다른 건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이거는요, 수량인데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평당 1,500만 원일 때는 한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디맨드다 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수요 곡선. 자, 이때 자, 이거를 우하향한 형태다 해줍니다. 우하향 형태. 이때 자, 이 문제에서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 이거 하기 전에 자, 저 지역에는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이 간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소비 수요곡선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다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뭐냐면 자, 요거를 A점이라 해보자. 요걸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자,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수요량. 근데 만약에 아까는 요것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수요의 변화다 이겁니다. 수요. 자,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만 분석해 볼게요. 가격, 수량인데 이 사람은 원래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하락한다면 5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게 수요 곡선인데 원래는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짓고 있는다 하길래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돈도 많이 빌려서 더 큰 병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1,500만 할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1,200만 할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최대 평수인 60평짜리 구입하겠다. 그러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소득이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한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걸요, 잘 연구하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급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여기다 좀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공급 함수는 뭐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공급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림산업이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나열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쭉 나열해 보겠다. 이것도 함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먼저 이 대림 아파트의 이 지역의 어떤 시장 가격, 이거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생산비가 동일하다면 가격이 높은 데다 막 짓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라든가 그 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거를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팔려고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당장 안 팔려고 하겠죠? 공급을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그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보자.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 요번에 팔려고 하는 재화, 해당 재화,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 요인이다 한 다음에 일단 나머지 요인들은 다 옛날하고 똑같다 가정하고 고정돼 있다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거는 대림산업 입장에서만 분석해 볼게요. 우리 같은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대림산업 입장에서 가격 이거는요 수량인데 여기는 판매량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는 저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이라면 3,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럼 요 점이 지키네요. 근데 아마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점이 지키네요. 그러면 요렇게 그린 걸 보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해줍니다. 공급 곡선. 이때 만약에 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대우 한화 다 있겠죠. 합친 게 바로 시장 전체의 뭐가 된다고요?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의 변화다 이런 표현을 자주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구분하라는 내용에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A점이라고 해보자. 자, 요 A점이라고 하고 이걸 B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올라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지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는 거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자, 이거 대림산업 입장에서
자, 이거는 가격이고, 이거는요, 수량인데. 자, 이 회사는, 자,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자, 여기서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부할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올라간다면 5000평을 공부할 회사가 있다. 원래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렇게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자, 이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럼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자, 더 많이 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5000평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 3000평 공급하려다가 4000평을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1500만 원일 때는요, 5000평을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S1이라고 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는 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기술 수준. 그럼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 움직이고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공급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한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그 내용 자체가 결국 얘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자는 거고, 얘는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251페이지에, 죄송합니다. 25페이지에.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다 해서, 자,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자,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자,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각종 변수들에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 자, 이 플로우다.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플로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 이걸요, 저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런 걸 나타내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보겠습니다. 지대 수입은,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간의 임대료인지 분명히 해줘야죠. 이거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실물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자, 자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얘기하는데 재산 상태는 계속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인구는 계속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다. 지금 현재 얼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아파트 생산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작년 1년 동안의 생산량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소득, 소득은 항상 연봉인지 월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고, 자, 항상 재고할 때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저량 변수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량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나머지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보시면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하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면 단위당 임대료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우상향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요, 우하향한다 해줍니다. 우하향한다.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을,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해줍니다. 수요의 변화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 등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자, 핵가족화라는 게 뭐냐면 4대가 한꺼번에 살 때는 집이 한 채면 되는데 4대가 뿔뿔이 흩어서 산다. 그럴 경우는 4채가 필요하죠.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 자,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는 증가할 수 있죠. 지역 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체재의 가격 상승. 항상 대체재 하면 뭘 기하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라고 하는데,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재, 하이트 입장에서 오비가 대체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효용이 비슷한 재화들 뭐라고요? 대체재라는 겁니다. 이때
자, 얘네들 간에는 상대적으로 싸진 놈 아니면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인데 대체제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맞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부동산 공급에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예, 이때의 공급량이 변하는, 이건 여기서 말하는 공급량은 넓은 의미의 판매량을 얘기합니다. 이때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예, 그래 틀렸고 5번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은 그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을 D0를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자, 수요 곡선을 볼게요.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다면 수요 곡선을 D0를 자, D1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자, 수요가 감소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자, 1번 볼게요. 항상 보완제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자, 커피하고 프림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얘네들 항상 커피에다가 프림 타먹다 가정하면서 얘들은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재화에 있어서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커피 입장에서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겠네요. 그럼 덩달아 커피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요거 맞는 겁니다. 1번이 자, 이렇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입니다. 2번에 볼게요.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이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장이 불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돈 빼갖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그러면 거래 규제 같은 거 완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림에서 가서 해제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는 자, 공급이, 이거는 수요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공급의 감소. 4번 볼게요. 4번에 자, 부동산 수요의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수요와 수요량의 관계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볼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부동산 수요량은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예, 이거 수요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자, 사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 수요다, 수요량이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수요의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결정되려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냐 수요량이냐를 구분하라는 지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넓은 의미의 소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부동산의 소비량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5번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하여 수요량, 여기서 수요량은 소비량입니다. 소비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자,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해주는 겁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약간 섞어서 어설프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반드시 얘가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있죠? 물어보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전부 다 넓은 의미의 그냥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의 소비하고자 하는 양을 뭐라고요?
그 소비를 향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요게 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선을 모조리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시장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점이 변해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